그날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지고 눈앞에는 길 한가운데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옷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원망하며 떠났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던 그날의 나처럼 지금도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금세 사람들로 둘러싸였지만 나는 그 안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진 사람의 뒷모습이 내가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지팡이마저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동네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70이 넘어가니 이제는 약을 챙기는 것도 병원 예약을 지키는 것도 모두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구름이 조금 끼었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계단 하나를 내려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처럼 성큼성큼 걷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서니 경비실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원 가세요. 네, 오늘 검진 날이에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면 2정거장이지만 날씨가 괜찮으면 걷는 편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제 갈 길을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를 비집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천천히 걷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큰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옆에는 같은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고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신호등은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조금 서두르게 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금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무언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급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횡단보도 한가운데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앞 범퍼는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젊은 남자가 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쓰러져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깃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한쪽 팔이 조금 꺾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회색 점퍼가,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사람, 그리고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이 입고 다니던 옷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동네에 살지도 않았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사람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떨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고일 뿐인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자꾸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쓰러진 사람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전자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신호를 지켰어요. 갑자기 뛰어드셔서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진 사람의 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왼손 약지에 낡은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본 순간 나는 정말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반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끼고 다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은색 반지, 표면이 조금 닳아서 광이 바랜 반지. 오래전 그 사람이 젊은 시절 결혼할 때 끼웠던 반지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시절 그 사람은 그 반지를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굵어져서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얼굴로 다가가야 할까? 오랫동안 원망만 품고 살았던 내가 이렇게 쓰러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고 나도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내려와 쓰러진 사람을 살폈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쓰러진 사람은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들 것을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옮기는 과정에서 쓰러진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그 선하게 생긴 눈매, 화가 나도 쉽게 사나워지지 않았던 그 눈. 나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들것에 실린 그 사람이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있으세요? 신호는 누가 위반했나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급브레이크 소리와 쓰러지는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가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다시 멈춰 섰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구급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금세 정리되었고 차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초록불과 빨간불을 반복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길을 건넜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그 방향이 아니었지만 나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려간 병원이 어디일까? 다친 곳은 심각할까? 혼자 사는 걸까? 아니면 가족이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나는 병원 예약을 포기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다시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텔레비전을 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일하던 시절, 작은 가게를 열었던 날, 그리고 크게 다투고 헤어졌던 그날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려고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사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산책을 나갈 때도 그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회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절뚝이며 걷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걷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사거리에 다다랐을 때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습니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한쪽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찾아 헤매던, 아니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나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신호등만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발걸음을 옮겼고 그 사람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며 걷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고 후유증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추려는 듯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자 그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나도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행잎을 흩날렸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쉰 목소리, 조금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래됐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리는 괜찮아. 그 사람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걷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길가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 내가 있었던 거 알아. 나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리기 전에 봤어.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내 뒷모습, 지팡이 짚고 서 있던 모습, 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이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어.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근데 막상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 너무 오래 지났고 내가 너무 많이 미안한 일을 했으니까. 가게 일도 그렇고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것도 그렇고 너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만들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은 내가 더 많이 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내 사정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 그게 오랫동안 후회됐어. 그 사람이 나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누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개업하던 날 찍었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지갑 속에 넣고 다녔어.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 그때 우리가 꿈꾸던 것들, 함께 웃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버텼어. 너와의 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였거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쌓였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두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고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친구가 생기니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절에 다니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도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계셨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불을 드리고 스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원망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망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 석탄에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원망이라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던지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저 쥔 채로 내 손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사람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좋은 기억과 따뜻한 우정으로 채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사고 현장에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그날 용기를 내서 다가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도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늦게서야 소중한 인연을 되찾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을 품고 계신가요? 다시 보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처님 말씀처럼 원망은 나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용서와 화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